안녕하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금융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을 3명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남일이 아닌 것 같아서 같은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누군지, 그리고 주거를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의 주거 정책에 대한 방향들이 국토부를 통해서, 그리고 금융 정책에 대한 방향이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계들이 조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있는 자료들을 좀 모아서 청년들의 주거와 금융 실태를 정리를 하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의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해외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전 세대에 있어서의 금융의 관점에서 청년들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일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고 함께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과의 만남이 주거 정책의 시작이다. 이제 청년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연내에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부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참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문단을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은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자산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원가주택, 청약제도 등 정책을 빨리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것과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다양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줘라라는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정부에게 바라고 있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원가주택 50만 호, 그래서 청년에게 맞는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어포더블 하우징,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 모기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전용 모기지가 상품이 설계돼서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LTV 80%까지 대출 기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기회를 좀 더 확대해주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질적 개선을 보장해주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년 자문단 50명, 그리고 온라인 패널 1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30 밀레니얼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직접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자문단을 운영해서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크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청년의 나이가 무엇인가입니다. 국토부가 이 정책을 얘기하면서 선택한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토부가 생각하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얼마 전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출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세 대출 얘기가 많은데 그중에 74%는 청년 대출이고 2040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전체 부채의 27%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금융위의 진단입니다. 여기에서 2030 세대가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창업을 통해서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자로 급증을 하고 있는 문제, 이들이 대출이 1년 만기로 도래되는 것이 70%에 이르고 변동금리와 일시상환의 금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리 부담들이 상승기에 있는 부담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금융위의 진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청년과 청년 이외의 계층들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청년층은 아무래도 자기 자본 비율보다는 타인 자본에 의한 외부 차입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청년 대출의 하나의 특징일 수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대출을 통해서 자가 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가상 자산 투자에 있어서의 지금 앞으로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청년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금융위가 내놓은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상환 부담을 좀 낮춰주고 임차 가구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8가지의 대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그 대출 만기를 기존의 30년, 40년짜리를 40년, 50년까지 장기 모기지를 상품을 출시를 하고, 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세 대출의 보증 한도를 확대해주고, 그리고 기금이 가지고 있는 버팀목 전세 대출의 한도를 확대해주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청년에게 있어서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그럼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을 둘러싼 정책 환경들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우리는 영끌을 걱정을 했었지만 지금은 과도하게 이미 높아진 집값과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 양도세 완화에 의해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 더불어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이 급변한 변화를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와 최근에 전세시장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전세대출로 이어지면서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 청년 계층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청년을 20대, 30대를 함께 보고 있지만 이 경제 고통 지수가 20대가 가장 높은 세대이지만 30대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20대와 30대가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이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20대 청년 창업이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 창업을 한 개인 사업자의 폐업률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 개인 사업자들은 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창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업역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순서대로 많습니다. 이들에게 금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다중채무로 내몰리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주거비 부담과 자산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건 청년주택 전용 모기지 LTV 80% 전세대출과 장기대출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과연 우리의 청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을 어디까지로 보고 청년이 어떠한 형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전용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청년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 이동률이 다른 세대보다 상당히 높은 세대입니다. 단독이나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고 전세 자금에 대한 그 수요가 가장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은 청년의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율이 2017년부터 20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청년은 전체 청년 세대 중에서 20% 정도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신혼부부가 되면 50%, 고령 가구가 되면 7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였던 그런 청년 가구들의 자가 보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당한 그 수준의 가구들이 집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유의할 것은 주거비 부담, 우리가 청년 계층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면 상대적으로 청년 계층이 아닌 중장년층,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인 소외를, 상대적인 차별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다른 계층보다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더 낮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 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청년에게만 집중된 주거비 지원의 정책은 오히려 청년기를 지나면 중장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차별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청년은 20, 30대가 지나면 40, 50대 중장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연결성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가구 수와 자가율을 세대별 지역별로 가른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30대의 40% 정도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입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지 그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어떤 투자 이런 의식이 아니고 워낙 자체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었던 가구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집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각 지역별로 각 연령대별로 적정 수준의 자가 보유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영끌이라는 단어로 청년들을 내몰고 있지만 이 영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과연 청년 세대에게 적정한가라는 것에 대해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집을 가지고 싶은 상황에서 집을 대출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진단 없이 영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과거 몇 년을 진단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은 평균 거주 기간이 1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주거 이동률이 80%가 넘습니다. 이처럼 청년 계층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굉장히 단기 거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은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단기 거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 가구들의 거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은 집을 갖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12% 그리고 보유하겠다 68%. 이 차이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간 계층입니다. 결국 우리의 청년 세대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보다 5.6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들은 집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이게 20대 초냐, 20대 후반이냐,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30대로 갈수록 집을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와 30대를 같다라고 놓고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0대가 되면 부모와 동거율이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원하고 보증부 월세보단 전세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자가로 가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고
20대는 부모와 동거를 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혼, 혼자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20대 초반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보증보월세, 즉 이러한 주택 유형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20대 후반으로 되면 이제 취업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은 다세대를 원합니다. 20대, 30대의 청년들은 그 연령대에 따라서 삶의 패턴과 원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은 실효성이 저는 크게 올라가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당장 내 집 마련을 할 거라고 청년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걸릴 것 같다. 적어도 20년은 넘게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주거 정책은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긴 안목에서의 정책들이 필요하고 10년이나 20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0대에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20%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0% 정도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청년들이면 무조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20%의 생각이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코하우징이라든가 쉐어하우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경험한 가구는 3%입니다. 전체 청년의 3%, 향후에 거주 의향이 있는 가구는 5% 정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5%를 위해서 코하우징이라든가 쉐어하우스와 같은 이런 원룸들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95%의 청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택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주거비를 마련하는 것이 크로스가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주거비, 자가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걸 보시면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점점 줄고 30대가 되면 본인들이 하게 되는 비율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20대 초반보다 20대 후반이 되면 본인이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지지만 30대가 가면 20대 후반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자금 조달의 구조를 고려해야 하고 자가나 전세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나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붉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조달 체계와 다르게 월세 비용을 보시면 월세는 오롯이 본인의 몫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 구조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에 있어서의 전세 상품과 월세 상품에 대한 특성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를 보유한 비중은 보시면 20% 정도입니다. 즉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청년 부채를 얘기하면서 모든 청년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청년 부채가 전체에서 몇 %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좀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한 그런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20대 초반의 부채는 주거 문제가 아닙니다. 학자금입니다. 30대가 되면서 주거비에 의한 채무가 증가를 합니다. 결국 청년의 대출의 문제는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대출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주거 대출만을 이야기해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그래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만 20대 초반에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제2금융권 대부업체, 기타는 뭔지를 모르겠지만 사채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은행에 가기 어려운 계층,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의해서 대출이 자유롭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은 결국 금리가 높은 비제도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필요한 계층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게 결국은 비은행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0대 초반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저는 착한 금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공급 기반이 중요한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돈이 없어서 주거 관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라는 청년이 1.4%, 집에 냉난방 유지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0.7%,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4%, 규칙적인 식사가 어렵다 1.2%. 굉장히 작은 비중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49 합쳐서 그 청년이 1,40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1%라고 하면 이들은 돈이 없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2030 특히 20대들은 휴일에 놀러 가야 되고 워라밸이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 갈 수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산다. 사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20대 청년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청년은 누구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조사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주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많은 분석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청년 사회 경제 실태 조사, 최근에 만들어진 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만을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기본법을 만들면서 19세에서 34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고용촉진법에서는 15세에서 29세, 그리고 청년 농업인, 이 지금 귀촌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지방에선 많은데 40세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지금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지나가는 이행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치면 안정적인 중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금융상품, 모든 정책 정책들이 과연 이런 이어진 삶을 보장하고 있는 건지,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절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누구인지를 조금 이렇게 보기 위해서 청년 기본법과 3가지 법과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봤습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가 우리나라의 청년 스펙트럼인데, 만으로 보는 지역도 있고 그냥 만이 아닌 일반 나이로 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수도권과 지방에서에 의한 차이가 아니고,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데서 보시면 서울의 25개구 중에서도 청년인 지역이 있고, 예를 들면 광진 마포구는 19세에서 34세까지만 청년입니다. 그런데 관악이나 노원으로 넘어가면 3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통일된 청년에 대한 개념들을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적어도 군 지역으로 가면 40세까지, 49세까지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큰 틀에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청년이 어느 계층에 해당되는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40세까지, 39세까지 우리가 20세부터 본다라고 하면 1,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4세까지만 청년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1,000만 명입니다. 기본적인 정책의 대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기금 상품은 중소기업 청년, 그리고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버팀목 전세, 주거 안정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 좀 공을 들였던 사회주택 정도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나이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만 35세가 되면 이 상품들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일부 제로금리 상품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로 그 같이 연계해서 유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년과 지금 상품의 지원이 매칭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만 됩니다.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19세까지도 포함을 해줍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 만 19세부터 만 24세 청년 고용 촉진법에서는 청년이라고 보고 있는 이 대상 계층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이 청년 관련법이 우후죽순처럼 막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대상이 다 달라서 통계 자료로 정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연령 기준이 다 상이해서 어떤 상품은 되는데 어떤 상품은 안 되는 게 지역적으로도 다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은 결국 아파트고 청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어떻게 받을 건지,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보면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자금이 있는데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존재는 압니다. 근데 월세자금은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문제는 점유 방식별로 보면 월세에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이 월세 안정 자금이 있다라는 것을 제일 모릅니다. 월세에 살고 있는 30대 미만이 월세 안정 자금이 있다라는 걸 아는 비율은 12%, 30대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필요로 한 계층이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용률을 보시면 전세자금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월세자금은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상품들이 얼마나 많은 수혜계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족도입니다. 결국 전세자금 그리고 구입자금에 대한 만족들이 있고, 월세자금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상품들이 얼마나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인지에 대한 평가 진단을 통해서 계산하는 그런 피드백 절차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면 절반 정도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 전세자금 대출의 변동금리에, 그리고 결국 담보대출을 쓴다라는 것은 금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글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입을 할 때 우리 본인 비용 부담들을, 재비용들을 내게 돼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는 소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해야 되는 재비용들이 굉장히 상품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부분들을 상품 설계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1억에서 1억 정도, 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만기는 20년입니다. 길어야 30년입니다. 빨리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적정 만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40년, 50년을 만든다고 해서 청년들이 꼭 선호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변동금리를 많이 쓰고 반반 쓰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시대의 변동금리를 어떻게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청년들은 전세자금, 즉 보증금을 좀 더 많이 지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자산입니다. 월세는 소비하면 끝나지만 보증금은 남는 돈이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청년에게 중요한 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자산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금리와 한도가 청년 계층에게도 다른 계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상환 비율이 절대적인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 계층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환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냥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살만한, 괜찮은, 적절한 주택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 가능한 모기지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금이나 수수료를 좀 깎아주는 방법, 그리고 담보권 절차들을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소액대출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우리 지금 은행에서 자금 대출 중에 오히려 소액대출이 금리가 더 비쌉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리스크의 분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스크를 오롯이 차주가, 대출받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재산과 소득이 비공식적인 섹터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고 저소득층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세계은행과 인도에서도 이 비공식적 그리고 신원등급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게, 그 가구들에게 공공기관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연체율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서는 크레딧,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우리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용이 있고 충분하게 그만한 크레딧을 쌓았을 때 보조금을 주고, 비공식 부분은 신용등급도 판정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 같은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최근에 기술들을 활용해서 비공식 부분에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앱에 강합니다.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고 웹사이트의 정보에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대출 취급 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출 취급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들에게 분담하는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20일, 한 4개월 정도는 초기에 이자를 받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30년 모기지 같은 장기 모기지를 줄 때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로 쌓여 있을 때,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즉 이유에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것처럼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계좌들을 주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이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비슷합니다. 저축금의 25%를 매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월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30만 원을 줍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자산 형성을 하면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는 CPF 중앙적립기금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3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37% 강제 저축을 하게 하고, 이 중에 일반 계정으로 가장 많은 적립을 하게 합니다. 일반 계정에서는 주택 구입 자금과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우리의 청약 저축은 저축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자격을 줄 뿐 자산의 기여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 세대에게는 자산 형성을 통해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거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금융과 다르게 상업 은행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서민 계층들에게 할 수 있는 금융의 성격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런 금리의 변동성에 취약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저는 위험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금융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특히 청년 계층에는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연계된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처음으로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 세대면 19세, 39세인 것 같고 지방의 군지역은 40대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대도 초반과 후반이 너무 다릅니다. 5세 단위의 특성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비롯하고 20대 초반은 특히 학자금 대출과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상품의 대상 연령을 조금 살펴봐 주실 것과 단독세대주의 나이 제한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청년 가구는 자산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20년, 10년 정도는 장기간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 통장 있는 거 맞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제약이 너무 커서 웬만한 아이들 잘 가입 못합니다. 저축 기능이 좀 장착될 수 있는 걸로의 개선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주거 상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청년 세대가 한도가 모자라서 다중채무자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과 전세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많이 훼손됐는데 등록 민간 임대주택에 1인 청년 가구가 생각보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고 저는 금융도 지금은 시장 금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기금이나 여기 허그나 HF가 하고 있는 정책 금융 그 밑단에 있는 금융 복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금융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잘 몰라서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세대들도 많습니다. 주거금융상담복지사 제도를 저는 도입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거복지사가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주거복지사 내에서 하든 아니면 별도로 만들든 금융에 대한 것들의 접근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알려주고 자산을 진단해주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일반 은행에 PB한테 갑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고 취약하면 아무에게 가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창구라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주거금융 복지를 조금 저는 개념화 해 나가고 주택도시기금은 기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월세자금의 제로금리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계층들을 위한 대안적 금융으로 사회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이미 오래전에 금융위원회에선 쓰고 있습니다. 은행은 영리기업입니다. 수익성 창출이 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책임 투자 그리고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금융, 주택 금융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이미 민간 사회에서는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광주청년드림은행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의 오마이컴퍼니 같은 곳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기능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못지않게 청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 금융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벤처투자에 공유주택을 만들기 위한 공유펀드를 만들었지만 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들이 모색이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대는 원룸 오피스텔 공유주거의 소비가 있지만 30대로 진입하면서 가족 형성기가 되면 급격히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주안점을 두고 젊은 세대일수록 그 AI라든가 이런 기술들에 굉장히 비대면에 익숙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택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 주택도시기금은 정책기금답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되면 조성금리와 운용금리의 갭 차이에 의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제로금리는 대체적으로 지양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되, 서민 청년뿐만이 아니고 서민층들을 위해서는 서민주택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청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한시적으로 막 만들고 있습니다. 좀 연구히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중앙의 자금과 지자체의 자금이 연계돼서 매칭을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가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서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없는 상품은 좀 폐지하고 좀 더 수요가 있는 쪽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이런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소년과 청년이 아직도 헷갈립니다. 어디까지를 우리가 청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만 청소년에서 청년 그리고 중년으로 이어지는, 특히 청년은 징검다리 금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와 학자금과 생활비, 창업비 이 모든 게 청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융합된 그런 금융의 관점으로 보고, 제로금리는 지양하되 정책금융의 수혜 대상자는 전체 1,400만 명의 청년 중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와 제로금리와 저리의 소액 대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대안적 금융체계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60%는 부모와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부모와 살고 있는 청년들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청년의 주거 문제를 상당히 부모가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족 문화를 과연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지는 않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많은 주거비의 부담들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들을 죄악시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정부는, 국가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